그러면 자료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지속 가능한 노인 살림 치유 산업인데요. 왜 지속 가능하냐? 요 문제는 살림 치유는 계속돼야 되고, 또 노인 문제는 또 현재도 이슈지만 앞으로도 계속 고령화 사회에 따라 가지고 해결해야 될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이 두 과제들이 좀 결합을 하되 일시적이기 아니고 또 산업 생태계를 통해서 결합을 한다고 하면 상호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이 표제를 잡아봤습니다. 저 발표 순서는 제목 다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차 부분은 5가지 파트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인연을 맺었고요. 다음. 제가 있을 때 정책 보고서라고 해서 휴양문화와 관련된 정책 보고서를 했는데 그 내용은 뭐 인터넷에 공유가 되어 있는데요. 치유와 관련돼서 치유 정책이 초창기에 모습을 자리 잡아가는 단계, 기틀을 마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예. 다음. 계속 넘겨주시죠. 이 휴양림과 같은 경우는 뭐 2011년도 전에 산림청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89년도부터 지리산권에 휴양림을 만들면서 시작이 돼서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뒤에도 보시지만 현재도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양적으로 또 시설이 돼 있고 또 이것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숫자들도 1,000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가 이용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좀 넘겨주시고 요게 치유와 관련된 제가 있을 때 했던 연구 잠깐 보셨는데 치유와 관련돼서 그런 의미 있는 연구들을 그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유 산업이 다른 분야, 금융 쪽하고 연계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이렇게 MOU 체계를 통해서 했다는 좀 말씀드립니다. 좀 중점적으로 제가 했던 분야는 산림 치유 또 산림 휴양의 뭐 이런 건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다른 섹터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면서 의료 분야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을 많이 모색을 하려고 했고요. 뭐, 의사님들, 한의사님이나 양의사님들하고도 많이 만났고, 또 보건소계통으로 해서 많이 만났는데, 그때가 아마 아이들의 아토피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런 아파트 거주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아토피 문제들이 좀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산림 활동, 자연 활동을 통해서 해소를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서 그런 보건 분야하고도 많이 협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용객이 단순하게 고객으로서 받는 게 아니고 좀 장기 체류하면서 의미 있는 기간 동안 하면서 이용객들이 이제 이런 휴양 수요, 치유 수요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는 그런 활동들 또 치유 활동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나는 상품들, 생산물들을 좀 적극적으로 연결하면서 지역 발전하고 이제 연결을 하는 부분도 이렇게 주안점을 두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고. 소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네요. 넘겨주고. 이게 어떻게? 예, 고맙습니다. 요 부분이 제가 이제 조성은 이제 제가 떠난 다음에 했었는데 설계를 그때 제가 있을 때 설계를 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치유와 관련돼서는 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작업 치유원이라는 개념을 이 영주의 최초로 산림청에서 큰 규모로 만든 이제 산림치유원, 지금 이제 다스림이라고 돼 있는데 그 공간 안에 여러 가지 뭐 시설, 휴양 관련된 시설도 넣었지만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작업 치유원이라는 부분들은 방문객들이 수요자들이 와서
땀을 흘리면서 의미 있는 생산 활동도 이렇게 목적을 하려고 조금 이제 파밍 개념으로 해서 좀 넓게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작업치유원이라는 개념들이 다른 치유 관련된 그런 시설 내에서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썼다, 설계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뭐 이거는 이창재 원장님이 이제 그 발표 자료에서 나온 건데,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그리고 휴양림 이용자도 거의 뭐 한 1,800만 명 정도, 여기 10월 달까지니까 작년도에 한 1,800만 명 정도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상당 부분, 한 뭐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휴양림을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잘 아시다시피 맥시멈 숫자이기 때문에 휴양림의 이용자 수요는 더 2천만 명 이상인데, 시설의 캐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받지는 못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양성이 되고 있는데, 산림치유 지도사도 활성화돼서 거의 2,400명 정도의 치유 전문 인력들이 국가를 통해서 또 지자체를 통해서 양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산림항공본부인데, 뭐 봄철 산불 굉장히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대형 산불이 11건, 평년도에는 한 2건 정도가 나오면 많이 난다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11건의 대형 산불이 나면서 굉장히 이제 헬기 승무원들이 많은 스트레스, 심리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피로도 느꼈기 때문에 치유가 좀 필요했고요. 다음 페이지. 끝난 임무 중에는 저희가 헬기 조종도 필요하지만 이런 심리적인 또 육체적인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도 이렇게 별도의 안전관리요원들이 이런 힐링이 필요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그 건강 상태들을 측정하는 이거는 간호 인력들을 저희 항공본부에는 최근에 갖고 있고요. 다음. 소장님 그 N 뭐 숫자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신다고 누가 얘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그 산림치유원에 가서도 이렇게 다도, 차 힐링 이런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 대원들, 헬기 승무원들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치유 활동을 좀 한 것도 있고요. 뭐 나무늘 보네요. 예. 다음. 예. 지난주죠. 지난주는 실내에서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의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화분, 반려식물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자기 스타일대로 해서 반려식물을 꾸미고 그것을 사무실이나 가정에 가져가서 이렇게 평상시 관리하면서 식물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렇게 정서순화하고 또 공기도 이렇게 정화가 된다는 또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공본부에서 개최를 했는데, 항공본부 특강을 1년에 한 10번 정도 하는데 제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자기 그런 정서 관리의 차원에서 인기가 꽉 차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있었는데, 아마 힐링에 대한, 자기 힐링에 대한 그런 수요가 그런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저도 이렇게 꾸며가지고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항공본부 직원들은 힐링이라는 게 경무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시간을, 여유 시간을 두는 건데, 그런 게 여유 시간, 프리한 시간이 힐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뭐 오늘 마침 항공본부 직원들한테는 이제 비상대기 하다가 어제까지 영동 지역에도 이렇게 눈비가 좀 온 것 같더라고요. 한 달 동안 전혀 강수량이 없었는데, 아마 굉장히 힐링을 위한 좋은 선물을 하늘에서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휴양 문학과 또 있으면서 또 산림청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치유 활동을 또 경험하는 개인적인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방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 3주 전에 목포에 갔는데 굉장히 관광지 갔는데 요거는 그 이순신 장군의 그 판옥선이죠. 이렇게 그거를 13척의 그 배를 올려놔서 아주 신기하면서 목재로 이렇게 만든 거라서 제가 찍어 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여행 상품화 되어서 한번 찍어 본 것입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목포 옆에 있는 해남에 있는 대륜산 밑에 있는 대흥사거든요. 가보신 분들도 있는데 조계종 22교구 본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다른 교구나 사찰의 이런 광경보다는 경관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보는 순간 개인적으로는 힐링이 많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하면 뭐 사찰에 아주 찬 기운에 고드름 열리는 광경들 도시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광경들. 다음. 그리고 이제 이런 찻집 아주 저기 우리 사찰에 고유한 그런 이 차와 관련된 음식들 요 뒤죠. 연꽃으로 이렇게 연잎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사찰에서 독특하게 볼 수 있는 음식들 결합이 돼서 이렇게 약수도 아주 좋은 약수가 대륜산 밑에서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약수 맛이 좋습니다. 한번 나중에 날씨 풀리면 한번 가보시기를 어? 권유드립니다. 예, 다음요. 어.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창재 원장님이 언급을 하신 지난 1차 뭐야? 포럼 때 언급하신 이것도 부분인데 무슨 중앙정부나 특강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는 공동 호스트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꺼져가 다시 켰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산림 치유와 관련된 그런 조직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렇게 그 산림복지국이라는 그 부서 안에 이렇게 산림 치유와 관련된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이건 치유와 관련되지는 않지만 최근에 산림청 조직이 이제 산불이 이런 산림 재난이 많이 빈발하면서 별도의 이제 국이 하나가 생겼는데 산림 재난관리국이라고 생겼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반영이 안 되는데 그런 조직이 하나 더 생겼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희 이제 항공본부는 그 밑에 소속 기관으로 이렇게 있는 내용들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주요 과제에 기존에 이렇게 제시되는 해결책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작동하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고수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역 신문에 난 건데 이제 고령화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적는데 이거는 뭐 추세기 때문에 전망은 맞는 것 같고요. 다음요. 노령화 문제나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그런 대응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기관에서 하는 그런 대응 수단들이 예전에 제시된 정책들 그리고 효과가 불분명한 정책들이 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하는데 고령화 대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출산 장려 대책 또 지역에서의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방지 대책 이런 걸로 해서 조금 한정돼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좀 제한적이지 않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으로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을 좀 두 가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책은 수필의 원조 몽테뉴가 지은 에세입니다. 뭐 수필의 원조죠. 요게 책이 한 200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작년도 말부터 읽었는데 지금 한 권째 이렇게 읽고 두 권째, 세 권째는 사놓고 이렇게 있는데 뭐 가끔씩 이렇게 순서 없이 읽기에는 참 좋은 책 같고요. 몽테뉴의 그런 새로움을 추구하고 또 혁신을 추구하고 이런 또 다름에 대한 다름에 대한 배려죠. 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책은 이제 경제 철학의 전환인데 회사에서 이렇게 읽도록 권장한 도서인데 읽다 보니까 뭐 경제 정책뿐만 아니고 다른 뭐 사회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요. 경제 철학의 전환 요 책자의 저자는 기획재정부 장관 하셨던 변양균 장관이 이제 쓴 책인데 다음요.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나 이제 관료들이 이 경제 정책의 주류로서 신봉하는 이제 케인즈 경제 정책에서 이런 시장지 주도와 시장을 형성해서 이렇게 시장을 통한 주도와 또 민간의 기술 혁신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이 산림치유에 주는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즈 너무 잘 알려진 경제 철학자인데 케인즈나 슈페터나 같은 연도에 영국이나 또 오스트리아에서 출생을 했는데 뭐 또 사망 연도도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네요. 예, 다음요. 잘 아시겠지만 케인즈는 케인지안이라 해서 케인즈주의로 해서 굉장히 많이 주류 경제학 또 경제 정책에서도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추종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슈페터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불황의 원인으로 해서 앞에 좀 넘겨주시겠습니다. 이런 수요 부족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고 있고 케인즈 학파들은 이런 정책 목표로 해서 완전 고용 또 단기간 내에 경제 관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슌펜터 학파는 수요 부족보다는 이제 공급의 부족들 또 혁신의 부족, 혁신의 미흡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 정책 목표는 이제 구조적인 경쟁력들 또 중장기의 경제 성장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케인즈 경제 철학, 경제 정책들은 이제 수요 진작 두 가지의 이제 금융이나 재정 정책 통해서 수요 진작을 좀 노리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좀 장황하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어, 그것보다는 이제 이 슌펜터 쪽은 공급 확대, 기술 혁신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뭐 제가 생략하고 국가의 역할로서는 이제 이런 자원 배분들, 가용할 수 있는 자원 배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슌펜터주의는 기업가의 기술 혁신을 굉장히 중요하고 있습니다. 뭐 단점을 좀 마지막으로 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성장의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고 또 관료와의 측면들이 주요 정책에서 개입이 돼서 효과가 제한적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슌펜터에 따르면 정책에다가 도입할 경우에는 단기간 내 정책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렇게 가시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뚜렷한 정책 수단을 제시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관료들이 채택을 해서 이렇게 경제 정책에 이렇게 하기에는 좀 주저하는 측면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슈펜터식 접근법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다른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도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는데 변양균 장관은 경제 철학의 책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새로운 결합 이를 통해서 기존의 그런 생산 체계들을 창조적으로 다시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파괴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제 네 가지의 구조 계획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노동의 자유하면 뭐 노동자 쪽에 이런 자유뿐만 아니고 기업가 쪽의 자유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생산 요소의 하나로서 토지의 자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한된 토지 자원들을 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라갈 지방의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 공유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투자의 자유인데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이제 모험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담보 위주로 해서 이렇게 금융하는 부분으로서는 혁신 금융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크레딧이나 기술을 심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금융 투자를 하는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왕래의 자유인데 대한민국
이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경을 벗어나서 플랫폼 국가로서의 건설을 통해서 국가의 장기적인 활로를 추구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경제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 생산료에서의 자유로운 결합들이 뭐 치유 서비스에는 어떻게 결합될지는 뭐 제가 짧은 지식으로는 제시는 할 수는 없지만 치유 서비스 생산에 이렇게 개입되는 자원들을 또 자유롭게 결합하는 방식들도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한 산림치유인자의 혁신적인 결합, 그런 모델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노동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제 철학의 전환이라는 책자에서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에서 노동력이 이제 기계로 대체되고 AI로 대체되고 또 온라인 기반 서비스를 토대로 하는 빅 노동자, 독립 노동자들이 좀 많이 증가하는 추세들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요. 노동의 효율성,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동 시간이 가장 길면서 OECD 국가 중에서 생산성은 또 가장 하위권에 있는 나라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주요 기업들의 국내 생산 비중들이 현대자동차도 그렇지만 줄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자의 혹사나 기업가의 불만들이 동시에 병존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 복지나 산림 치유와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정리한 거는 인력의 좀 전문화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인력의 전문화가 좀 필요할 거고요. 지금 수급의 경우에도 공공기관 중심으로 해서 계약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되어 있는데 투자를 더 유치를 해서 장기간에 고용 형태로 해서 한다고 하면 전문화까지 노려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예. 자유로운 뭐 결합들 또 창조적인 파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 철학의 전환이나 쉼펜터식 접근법에서 이런 자유로움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자유로움이 이제 보태져야지 창의가 생기고 또 장기적인 성장 방안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재난 위험도 있는데 미국식 자유로움은 뭐 굉장히 그 자유롭죠. 총기의 문제나 이런 관광지의 관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인데 미국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하는데 자유로움은 뭐 여러 가지 창의를 또 혁신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과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과학철학자 장대익 교수님의 이 내용은 참조하시고요. 다음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임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알고 있는데 또 산림 치유와 관련돼서 산림 복지와 관련돼서 또 투자를 하실 때도 다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자율성들을 좀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네거티브 방식을 택해서 안 되는 것 부분을 소수 나열하고 그 이외에는 다 되는 그런 네거티브 방식의 과감한 규제 완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의 역할 또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케인즈주의의 정부가 직접 자원 배분하고 시장을 형성하는 부분에서 경제 주체들이 기업가적인 혁신 마인드를 토대로 해서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결 조건들을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조성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 정책 측면에서는 뭐 이런 주거나 교육이나 보육, 의료, 안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사점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오랫동안 쌓았던 경험들을 또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 귀산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소프트 랜딩으로 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이나 산림청 같은 국가기관에서 역할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험 프로그램을 단기간 내에 제공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해서 치유 자원들을 관리를 해주는 역할은 여전한 공공 부분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다음 요건 이제 사례 몇 가지를 좀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주 생생한 나는 자연이다는 그런 모델인데 요거는 뭐 MBN이라고 하는 방송에서의 제일 히트작이죠. 지금도 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스토리는 뭐 아시죠? 도시에서의 어떤 실패 경험들을 정리를 하고 자연 속에서 다양하게 이제 자기의 그런 욕구들, 희망을 토대로 해서 한번 해봤는데 성공했다 이런 거잖아요. 힐링은 더 없고 이런 부분인데 그냥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조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마 이런 욕구들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넘겨주시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접 그 어, 귀촌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 다 새로운 거죠. 뭐 김치찌개 코다리 넣고 하는 부분들, 새로운 요리들, 새로운 음식들 창출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렇게 짓고 싶은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에, 환경에 또 주변 환경에 또 적합하게 이렇게 어, 짓는 사례들 잘 나오고 있죠. 예, 다음. 요거는 이제 조금 임업인들 이그 이런 혁신주의 기업가 정신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사례들 좀 말씀드리려고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이 이제 박정희 회장이라고 강원도 평창 봉평에 지금 자기 농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요거는 이제 그 낙엽송으로 생각되는데 낙엽송하고 잣나무가 있거든요. 임지에. 그래서 그거 이제 쓰러진 나무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목재로 해서 제재목으로 해서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면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이 요렇게 해서 집 짓는 나무집을 짓는 소재가 되는구나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김익규 소장님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몇 분 정도 되죠? 뭐, 1시간 정도 있습니다. 그래. 예, 예. 예. 10분 내로 한번 줄여보고 또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집까지 이렇게 짓는데, 제가 요 그 박정희 회장의 캠핑장이죠. 농장이기도 하고 캠핑장인데 가봤는데, 그 캠핑장이라고 하면 단박이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의 단박인데, 여기는 단박이 없더라고요. 장박입니다. 1년, 뭐 또 1년 단위로 해도 더 갱신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리스를 한 섹터를 박정희 회장 임야에서 생산되는 목재로 해서 자기가 구입을 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아주 그 자기의 그 드림, 꿈을 이렇게 주택을 자기가 살 공간을 조성을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다음요. 이렇게 목조 주택뿐만 아니고 이제 텐트들 그런 것들 자기가 도시에서 이제 마련해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서 구역에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를 하는데 장박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자기 스타일대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캠핑장의 그 유입 인구들을 좀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또 수요자들이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꾸며보는 좋은 기회들은 이제 박정희 회장이 제공을 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요. 이렇게 그 잡과 관련돼서 이렇게 그 채취도 하는 행사를 좀 하고 있는데 임업인들이 농민들이 이렇게 채취하는 게 굉장히 생산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포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 박정희 회장의 모델은 지금 기존의 뭐 그 긴 장대를 갖고 아니면 등목을 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올라가서 잣을 채취해가지고 내려와서 위험성을 이렇게 감수하면서 이렇게 시장에다 내파는 구조가 아니고 장기간 동안에 2월 달까지는 이제 그 다음 연도 2월 달까지는 잣 종실이 떨어집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거를 채취하는 거거든요. 채취하는데 문제는 떨어진 잣종실이 사람뿐만 아니고 청설모나 야생동물이 먹거든요. 먹으면 이제 잣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손실이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으로 해서 고양이를 들고양이나 집고양이를 그 시기에 입식을 시켜서 청설모가 쥐기 때문에 고양이가 이제 입식을 해서 거기에 그 거주하면 그 떨어진 잣종실이 이제 손실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시기 조절하면서 2월 달까지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잣종실을 계속 채취하면서 지속적인 잣종실의 수입을 얻는 구조로 해서 자기는 인건비도 줄이고 잣수입도 얻고 있다. 이런 모델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기업가들이 고민을 해서 한 창의적인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이 아닌가, 임업 채취 기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공유를 합니다. 다음요. 이 캠핑장에 방문하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표고 자목을 분양을 해줍니다. 분양을 해줘가지고 이분들이 씨도 이렇게 그 표고 종균이죠. 종균도 이렇게 참나무에다가 입식을 시켜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자기가 관리하고 채취도 자기가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로 해서 이렇게 임야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선대로부터 받은 임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혼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을 좀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익 구조는 이분들이 생산하는 임산물들 버섯의 10분의 1을 현물로 받는 겁니다. 현물을. 박정희 회장이 현물로 받고 나머지 10분의 9들은 이제 이분들이 가져가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것도 뭐 노동력이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방문자들이 장기 방문자들이 하고 같이 결합하는 모델로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요. 다음은 그 트리 하우스인데요. 요것도 이제 요거는 농업행위하고 이런 감자를 심고 직접 심고 자기가 채취할 수 있는 그런 터를 유휴 농지를 제공을 해서 이렇게 그 캠핑객들한테 제공하는 사례입니다. 농업하고 또 이런 캠핑하고 결합하는 결합을 다양하게 이렇게 시키는 사례로서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나무 철학자, 뭐 나무 독립군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EBS나 다른 방송에도 몇 번 나오는데 이게 트리 하우스 나무를 토대로 이렇게 집을 진 그런 사례거든요. 서경석 씨인데 산림조합 개통을 해서 나무 사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은퇴하신 다음에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직접 홍천에 내려가서 귀촌에 해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집을 짓고 여기에 뭐 목공, 뭐 나무 도마나 이런 목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작하면서 판매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요. 거의 이제 끝났는데요. 사례로서는 다음요. 마지막 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이죠. 우리 이창재 원장님이 근무하셨던 복지진흥원의 산하기관인데 대관령 치유의 숲, 뭐 다른 치유의 숲도 많은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관찰한 내용인데 이런 매니저들이 좀 인식을 갖고 이 치유의 숲을 지역의 이런 상생 모델들 또 자연 치유 여러 가지 그런 치유 자원들을 활용해서 잘 이렇게 하고 있는 좋은 모델이라서 제가 소개시키려고 가져왔습니다. 다음요.
이렇게 이제 지역의 행사들을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다음요. 이렇게 내용에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제가 주목하는 게 이렇게 그 지역과 같이 하려고 하는 것들, 지역의 특산물들, 또 지역의 분여회나 지역 주민 공동체들 같이 하는 일정들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공조직에서는 많이 하진 않는 모델들인데 특히 이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다음요. 이런 산물들, 그 자연적으로 나는 소재들을 이용해서 솔방울이나 이런 향기 식물들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중요한 건 이렇게 유료로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는 거죠. 판매를. 그래서 이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렇게 모델도 만들어 본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요. 그, 그 치유의 숲에는 숙소가 없습니다. 마을에 여관이나 펜션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그 식당이 없거든요. 안에 구내 식당이 없어서 마을 식당들, 마을의 상품들을 이용하는 구조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하고 상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모델들은 이런 공공기관의 복지시설들이 지역의 발전과도 연계되는 모델로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사례는 요 정도는 이제 말씀드리고요. 예, 다음요. 요거는 이제 공공기관으로서는 그 이용자들이 어떻게 치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이런 이런 측정 장치들이 갖춰진 건강 측정실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 바이오 데이터들이 좀 쌓여진다면 치유 효과를 좀 더 이렇게 예, 규명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니어들은 사회 경험이나 아니면 뭐 살림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경륜하고 또 경험들을 활용해서 이 살림 치유 산업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요. 지속 가능한 살림 치유 서비스가 되면 좋겠다. 지역 맞춤형 또 고객 맞춤형으로 해서 살림 치유 서비스들이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료보건 분야와의 협력 진전은 제가 2011년도에 치유 업무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이창재 원장님이 저번에 발표하신 내용을 봐서도 앞으로도 진행돼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진정들, 뭐 건강보험에서의 인정 이런 부분들 있는데 조금 스케일로 해서 의료보건 분야하고 또 협력이 되면 이런 노인의 건강 문제하고도 산림치유 서비스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세 가지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요. 그래서 그 치유 서비스와 관련된 국가 투자나 지역의 투자들은 뭐 물량이나 시설에서는 많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뭐 앞으로도 이런 시설 투자가 중단이 될 수는 없고요. 하긴 하는데 혁신 기술을 통한 이런 운영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가 제공으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시설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수요 이런 맞춤형으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시니어들에 대한 경험들, 노하우들 적극적으로 기획하거나 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학제적인 협력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치유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주변에는 또 농업, 농촌이거든요. 그래서 농림업 분야에서의 서로 협력이 필요할 거다. 이 지역에서 뭐 먹거리가 나오고 볼거리가 나오고 또 숙소 등 관광 자원이 제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건의료 분야는 뭐 과제이긴 과제 있는데 예방의학이나 치료 후에 이제 회복을 위한 자연 치유 방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보건의료 부분하고 협력을 더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치료는 이제 보건의료 분야고 산림치유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해서 치유, 꼭 필요한 치유로 해서 자리매김을 한 이후에 양 부분에 협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학이나 이제 교육 분야에서 이런 자연치유, 산림치유를 통해서 뭐 문화예술, 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 경험들이 기록이 되고 또 세대 간에 또 전수되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여러 가지 좀 준비했는데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제가 또 이쪽 분야에
많이 또 연구를 하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